우리 파혼해.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3년간 사랑했던 남자는 제 얼굴에 이 네 마디를 얼음처럼 던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저희 어머니가 그가 다니는 회사 청소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대기업에 잘 나가는 본부장이었고 저는 그저 평범한 집안의 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경멸하던 제 어머니가 사실은 그가 다니는 회사, 아니 그 회사가 입주한 강남 파이낸스 센터 빌딩 전체를 사버릴 수도 있는 거대 그룹의 회장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긴급 이사회에서 그와 그의 어머니는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통쾌한 복수극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평안한 노년, 오늘의 이야기는 지금 시작합니다. 사랑에 있어 집안 차이나 배경은 낡은 관념일 뿐이며 두 사람의 마음만 통한다면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 진실한 사랑이 모든 격차를 메울 수 있을 거라는 순진한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결혼식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던 그 운명의 날,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이유를 제게 던지며 파혼을 요구했습니다. 그가 저희 어머니가 가난한 청소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파혼해. 네 글자가 제 약혼자 박지훈의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꾸민 고급 오피스텔 거실 한가운데서 그 말은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침실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수입 웨딩드레스가 고이 걸려 있었고 양가 친지들과 지인들에게는 이미 청첩장이 모두 발송된 뒤였습니다. 불과 7일 후면 저는 그의 신부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 왜 저는 심장이 으스러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안간힘을 썼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지훈 씨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가에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죠. 서울의 야경이 그의 넓은 등을 비췄지만 그 모습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수진 씨는 잘못 없어. 잘못은 나한테 있지. 그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 난 청소부의 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없어. 청소부요? 저는 휘청였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모르는 척 하지 마, 이수진. 그가 갑자기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이 없었습니다. 분노와 감출 수 없는 수치심만이 가득했죠. 오늘 회사에서 봤어. 당신 어머니 위생관리업체 유니폼을 입고 우리 회사로 비바닥을 쭈그리고 앉아 닦고 있더군. 내 눈을 의심했어. 바로 그때 소파에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던 그의 어머니 최 여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통쾌함과 비아냥이 가득했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았지. 내가 저 애 엄마 관상만 봐도 딱 가난한 시골뜨기인 줄 알았다니까. 근데 그런 천한 일까지 하는 줄은 몰랐네. 역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이야. 우리 아들은 장래가 창창한 영업본부장인데 어디 근본도 모르는 청소부 딸을 며느리로 들여서 집안 망신을 시킬 수 있겠니? 하지만 어머님, 저희는 누구도 속이지 않았어요. 저는 억울함에 항변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부자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말은 안 했지만 부인도 안 했지. 최 여사님이 찻잔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내 집안도 꽤 사는 것처럼 우리가 믿게 내버려 뒀잖아. 그게 사기가 아니면 뭐니? 아니면 너희 모녀가 작정하고 우리 아들한테 빌붙어서 인생 역전하려고 작정했던 거니? 그만해요, 엄마. 지훈 씨가 소리쳤습니다. 아마 너무 창피해서였겠죠. 그는 제게로 몸을 돌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아. 나중에 내 파트너 친구들한테 내 장모님이 청소부라고 어떻게 소개해? 난 못해. 미안하지만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야. 그는 말했습니다. 고작 자신의 체면과 저급한 계급의식 때문에 우리의 3년 사랑을, 우리가 함께 준비한 결혼식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려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아팠지만 그 고통은 이내 그에 대한 경멸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좋아요. 저는 고개를 들고 막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한때 미치도록 사랑했던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했다면 저도 동의할게요. 파혼해요, 우리. 제 망설임 없는 동의에 그와 그의 어머니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아마 제가 울고불고 매달리며 애원할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뒤돌아 제 짐을 챙기러 방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이곳을 떠날 겁니다. 그리고 내일 열릴 그룹의 긴급 주주총회는 분명 아주 흥미진진할 테죠. 하지만 오늘의 이 우스꽝스러운 비극이 사실은 석 달 전 저희 어머니 김은숙 여사님의 기이한 제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어찌 알 수 있었을까요? 석 달 전 저와 지훈 씨가 결혼을 결정했을 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홀로 거대한 가구 그룹을 일구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삶은 무척이나 소박하고 조용했습니다. 어머니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여성 회장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어머니는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와 그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후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내 인생 전부를 한 남자에게 맡기기 전에 마지막 시험을 하나 해봐야겠다. 시험이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박 본부장은 괜찮은 청년 같구나. 야망도 있고, 하지만 너무 젊고, 성공이 너무 쉽게 맞찾아왔어. 아직 진짜 세상의 쓴맛을 보지 못했고,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직함이나 돈에 있지 않다는 걸 모를까봐 걱정이구나. 사랑과 체면, 인격과 물질 사이에서 그가 무엇을 선택할지 보고 싶다. 그리고 어머니는 제가 경악할 만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어머니가 말했죠. 나는 더 이상 그룹의 회장이 아니다. 내가 그의 회사에 청소부로 지원할 거다. 가장 낮은 곳에서 다른 시각으로 그를 관찰하고 싶구나. 저는 그건 너무 미친 짓이고 불필요하다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셨죠. 엄마를 믿으렴. 이건 그를 위한 마지막 시험이지만 동시에 너를 위한 시험이기도 하단다. 청소부 아주머니라는 연극 뒤에 숨겨진 진실은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그리고 박지훈과 그의 어머니는 자신들이 경멸했던 사람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충격을 받게 될까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통쾌하고 짜릿한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어머니의 그 말도 안 되는 계획에 동의했는지, 존경받는 그룹 회장인 어머니가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것을 왜 용납했는지 이해하려면 아마도 시간을 거슬러 석 달 전 어머니와 제가 나눴던 그 운명적인 대화로 돌아가야 할 겁니다. 그날 밤 제가 박지훈과의 결혼 소식을 전한 후 어머니는 서둘러 축하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유자차를 내오시더니 달빛 아래 정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로 저를 이끄셨죠.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들과는 다르셨습니다. 제 결정에 간섭하거나 강요하신 적이 없으셨죠. 항상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기로마다 어머니는 파란만장했던 당신의 삶에서 얻은 깊은 통찰력으로 제게 조언을 주시곤 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나직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네가 정말 그 박 본부장을 그만큼 사랑하니? 네, 그럼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이고 야망도 있고요. 무엇보다 저를 무척 사랑해줘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온화하지만 어딘가 아득한 슬픔이 담긴 미소였죠. 그가 널 사랑하는 건 믿는다. 하지만 얘야, 남자의 사랑, 특히 젊고 성공한 남자의 사랑은 때로 무척 연약하단다. 마치 어린 묘목 같아서 비바람을 겪어봐야 그 뿌리가 얼마나 깊고 튼튼한지 알 수 있는 법이지. 어머니는 저를 보며 더 진지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을 사업판에서 구르며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봤다. 영혼을 맹세했던 사람들이 돈과 지위 앞에서 서로를 배신하는 모습을 수없이 봤지.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것도 봤다. 경영 실패 때문이 아니었어. 승리에 도취해 초심을 잃어버린 리더 때문이었지. 어머니는 한 번도 들려주신 적 없는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가장 믿었던 동업자에 대한 이야기였죠. 어려운 시절부터 함께 그룹을 일궈온 분이었습니다. 그 아저씨,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참 좋고 유능한 사람이었지. 하지만 회사가 커지고 그의 손에 권력과 돈이 쥐어지자 변하더구나. 거만해지고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실수, 공금 횡령을 저지르고 말았다. 내 손으로 친구이자 형제 같던 사람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했을 때 정말 고통스러웠단다. 어머니는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널 겁주려는 게 아니야. 사람의 본성은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 혹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다. 내 사람 박 본부장은 지금 정점에 서 있어. 너무 젊고 성공이 너무 쉽게 찾아왔지. 주변에 찬사와 선망에 둘러싸여 있어. 나는 그 화려한 빛이 그의 눈을 멀게 할까봐, 삶의 진정한 가치를 잊게 할까봐,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잃어버릴까봐 두렵구나. 어머니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속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지훈 씨를 사랑하고 믿었지만 어머니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가 뭘 할 필요는 없다. 어머니가 대답하셨죠. 우리가 함께 마지막 시험을 해보자는 거다. 관계를 망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시험이지. 만약 그가 이 시험을 통과한다면 나는 기꺼이 내 딸을 그에게 맡길 수 있을 거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일찍 아는 편이 낫다. 평생을 후회하며 사는 것보다 한 번 아픈 게 나으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제가 경악할 만한 계획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내가 그의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갈 거다. 네? 뭐라고요? 저는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어머니는 그룹 회장님이시잖아요. 어떻게 내가 회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야 한다.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을 끊으셨습니다. 내가 내 예비 장모,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 나타난다면 그는 내 앞에서 완벽한 연기를 하겠지. 그의 진짜 모습을 절대 볼 수 없을 거다. 하지만 청소부 아주머니, 회사에서 가장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그를 관찰할 수 있지. 그가 청소 노동자나 경비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볼 수 있을 거고, 그가 내게는 절대 하지 않을 뒷이야기나 평판도 들을 수 있을 게다. 사람은 보통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할 때 본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법이거든?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누가 어머니를 알아보면 어떡해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얘야, 네가 엄마의 연기력을 너무 얕보는구나. 머리 모양도 바꾸고 돋보기도 쓰고 촌스러운 옷을 좀 입으면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적은 구역에서 한가한 시간대에만 일하는 거지. 아무도 못 알아볼 거다. 이미 다 준비해놨어. 부회장이 잠시 내 업무를 대행할 거고 사람들은 내가 장기 해외 출장을 갔다고 생각할 테니 어머니의 계획은 대담했지만 동시에 치밀하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 역시 막연하게 느끼고 있었지만 감히 인정하지 못했던 불안감의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동의하겠니? 수진아?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녀의 약속이다. 지훈 씨에게도 절대 비밀을 지켜야 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해야 한다. 할 수 있겠니? 저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사랑이 넘치면서도 단호한 어머니의 눈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하시는 이유는 저를 너무나 걱정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제 자신을 위한 마지막 답이 필요했습니다. 네, 동의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약속은 맺어졌습니다. 연극 속의 연극이 조용히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연극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대화가 있은 지 일주일 후 국내 굴지의 가구 그룹 회장인 저희 어머니 김은숙 여사님은 공식적으로 자취를 감추셨습니다. 회사 내부 공지에는 새로운 영감을 얻기 위해 유럽으로 장기 휴가를 떠났으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휴가는 화려한 파리가 아니라
제 약혼자가 일하는 바로 그 오피스 빌딩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어머니는 당신의 역할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셨습니다. 세련된 단발 웨이브 머리는 검게 염색한 뒤 투박하게 쪽을 져 묶었고 명품 정장과 실크 한복 대신 시장에서 산 낡고 빛바랜 갈색 작업복을 입으셨습니다. 파텍 필립 시계와 다이아몬드 귀걸이는 값싼 모조품으로 대체되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날카로운 눈빛을 가리고 얼굴을 낯설게 만들기 위해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쓰셨습니다. 새로운 모습의 어머니가 제 앞에 섰을 때 저는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 앞에는 더 이상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 회장이 아니라 고단하고 선량해 보이는 시골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완벽한 청소 노동자의 모습이었죠. 어머니는 위생관리 용역 업체를 통해 지훈 씨의 회사가 입주한 강남파이 N센터 빌딩의 미화원으로 쉽게 취직하셨습니다. 지훈 씨의 사무실이 있는 45층의 복도와 화장실 청소를 배정받았지만 교묘하게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한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의 야간조 근무를 자청하셨습니다. 그 시간대는 더 조용했고 사람들의 눈에 띌 확률도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일 어머니는 위생원 유니폼을 입고 조용히 청소 카트를 밀며 번쩍이는 복도를 오가셨습니다. 묵묵히 바닥에 얼룩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며 불평 한마디 없이 성실하게 당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빌딩의 누구도 자신들의 발밑을 청소하는 저 여인이 마음만 먹으면 이 빌딩 전체를 사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부 아주머니의 시선으로 어머니는 관찰을 시작하셨습니다. 미래의 사위를 조용히 지켜보셨죠. 어머니는 그의 장점을 보셨습니다. 지훈 씨는 분명 유능했습니다. 그는 늘 회사에 가장 늦게까지 남아 열심히 일했고 부하 직원들에게 권위적이지 않고 잘 대해주었습니다. 잘생긴 외모와 능숙한 말솜씨로 여성 파트너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것도 알게 되셨죠. 누군가 지훈 씨를 칭찬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머니는 제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들으니 박 본부장이 큰 계약을 성사시켰다더구나. 참 유능하긴 해. 그런 문자는 저를 기쁘고 자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또한 어두운 면, 제가 여자친구로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부분들도 보셨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야망이 때로는 수단을 가리지 않을 정도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한 번은 화장실에서 지훈 씨가 파트너와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셨습니다. 그는 아첨하는 목소리로 계약이 성사되면 적지 않은 리베이트를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허영심과 낭비벽도 보셨습니다. 그는 직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영업팀 전체 회식비로 하룻밤에 수백만 원을 아무렇지 않게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가장 걱정시킨 것은 자신보다 낮은 사람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였습니다. 권위적이지는 않았지만 경비원이나 청소 아주머니들과 대화할 때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와 거리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는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고 어머니가 청소부 역할로 복도에서 고개 숙여 인사했을 때 미소로 답례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어머니가 투명인간인 것처럼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사람이란 어머니가 제게 보내신 문자입니다. 윗사람에게 잘하는 건 처세술이고 아랫사람에게 잘하는 건 관리술이다. 하지만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도 주지 않는 사람에게 잘해줄 때 그것이 바로 진짜 인격이란다. 어머니의 연극은 계속되었습니다. 조용한 탐정처럼 어머니는 박지훈이라는 사람의 가장 완벽한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 작은 조각들을 하나씩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시간이 갈수록 어두운 색채가 점점 더 짙어지며 곧 닥쳐올 폭풍우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연극은 조용히 계속되었고 박지훈의 진짜 모습에 대한 조각들은 점점 더 많이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관찰한 모든 것을 제게 공유하진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친구, 장점도 있지만 너무 일찍 성공한 젊은이의 단점도 보이는구나. 좀 더 지켜보자. 라고만 하셨죠. 어머니의 모호한 말씀에 조금 불안했지만 저는 여전히 제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의 단점들은 일시적인 것이며 제 사랑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성공과 돈, 명성이 점점 더 커지자 지훈 씨의 본성은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 속에서도 더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균열은 큰 다툼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표현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무심코 던지는 말 같았지만 그 안에는 차별과 체면에 대한 집착이 가득했습니다. 연애 초반, 지훈 씨는 제 어머니 이야기를 듣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저를 키우신 소박하고 진솔한 시골 어머니의 이야기를요. 그는 늘 말했죠. 어머님, 정말 멋진 분이셔. 결혼하면 꼭 모시고 살면서 내가 효도할게. 하지만 그가 영업본부장이 되고 화려한 파티와 상류층 인맥에 익숙해지면서 그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울에서 연극을 하고 계셨지만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고향에 혼자 계신 셈이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저는 그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자기야, 이번 주말에 고향 가서 엄마 뵙고 올까? 한참 못 갔잖아. 처음 몇 번은 기꺼이 동의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는 마지못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또 고향에 가자고? 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길도 멀고 피곤하잖아. 거기 가봤자 논밭밖에 볼 것도 없고 엄마 뵈러 가는 거잖아. 혼자 계셔서 외로우실 텐데.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전화 한 통 드리면 되잖아. 나 요즘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시간 없어. 그는 제 말을 자르고는 노트북에 코를 박고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서운해서 말했습니다. 자기 변했어. 예전엔 안 그랬잖아. 그는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당신이 날 이해 못하는 거야. 지금 내 위치가 예전이랑 다른 거 몰라? 난 본부장이야. 유지해야 할 인맥이 수백 개라고. 주말은 파트너 만나고 골프 치면서 이미지 관리해야 되는 시간이야. 근데 자꾸 그 총구석에 가자고 하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총구석. 그의 말이 비수처럼 제 자존심에 꽂혔습니다. 그곳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 저희 어머니가 계신 곳입니다. 어떻게 우리 고향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저는 억울했습니다. 제가 화를 내자 그는 서둘러 저를 달랬습니다. 아니야. 미안해. 내가 말실수했어.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우리 둘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는 거지. 내 맘 알지? 그는 미래라는 단어를 자신의 이기심과 허영심을 가리는 방패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사랑에 빠져있던 저는 또다시 마음이 약해져 그를 용서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체면에 대한 집착은 특히 그의 어머니 최 여사님을 만난 후 더욱 심해졌습니다. 최 여사님은 물질을 숭배하고 잘난 아들을 세상의 전부로 아는 분이셨습니다. 저와 지훈 씨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저 역시 나름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 아들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다는 생각에 무척 만족해 하셨죠. 하지만 제 어머니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촌부라는 말을 듣자마자 즉시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뭐? 제 엄마가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다고? 그녀가 입을 삐죽였습니다. 세상에 너 어쩌다 그런 애랑 엮였니? 집안은 끼리끼리 만나야 하는 거야, 몰라? 네가 본부장인데 어떻게 장모가 총부일 수 있니? 나중에 네 친구들 파트너들한테 뭐라고 소개할래? 어머니의 계급의식에 찌든 말은 이미 거만해지기 시작한 지윤 씨의 마음에 독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제 집안에 대해 더욱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어머니의 신분을 숨기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죠. 수진아,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어머님은 친척들이랑 같이 해외에 이민 가셨다고 말해줘. 시골에 계신다고 하지 말고. 괜히 남들이 우리를 우습게 볼 수 있어. 저는 할 말이 이렇습니다. 뭐라고? 왜 거짓말을 해야 해? 우리 엄마가 농사 짓는 게 뭐가 부끄러운데?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가 소리쳤습니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야. 내 생각도 좀 해줘야지. 난 다른 사람들이 동정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거 싫어. 박 본부장 멀쩡하게 생겨서 장모가 농부라더라. 이런 식으로 뒤에서 수군대는 거 못 참는다고.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비겁함과 허영심을 당당하게 드러냈습니다. 저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우리는 크게 다퉜습니다. 저는 그가 저희 어머니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 관계도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잃을까 두려웠던 지훈 씨는 또다시 사과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요. 가치관과 인간 존중의 차이에서 비롯된 깊은 균열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생각만큼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자격지심과 허영심, 물질 만능주의라는 어두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제 사랑만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구석이었죠.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어두운 구석이 우리 두 사람을 곧 비극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것을요. 어머니의 신분을 숨기자는 문제로 크게 다툰 후 우리 관계는 냉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훈 씨가 사과했지만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양가 어머니들의 공식적인 상견례를 피하고 미루려 했습니다. 저는 제 일을 계속하며 그를 조용히 관찰하고 저의 특별한 탐정, 어머니로부터의 보고를 기다렸습니다. 청소부 김 여사가 된 어머니는 여전히 성실하게 당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관찰을 넘어 행동에 나서기 시작하셨죠. 일부러 지훈 씨가 지나갈 때를 골라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늘 그랬듯 가볍게 고갯짓만 할 뿐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른에 대한 그의 무심함은 어머니에게 그의 인격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두려워하면서도 기다렸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훈 씨의 어머니 최 여사님이 갑자기 회사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들에게 보양식이라도 챙겨주러 오셨다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일터가 얼마나 번듯한지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시차를 나온 것이라는 걸요. 화려한 옷차림에 값비싼 향수를 뿌린 그녀는 마치 이곳의 주인인 양거만한 태도로 사무실을 활보했습니다. 지훈 씨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 옆에서 각 부서를 소개하며 자랑을 늘어놓았죠. 여기가 마케팅 팀이에요. 우리 회사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곳이죠. 저기는 프로젝트 팀, 제가 수백억짜리 전략을 짜는 곳이고요. 그가 뽐내자 최 여사님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복도를 걷고 있을 때 복도 끝에서 저희 어머니 청소부 김 여사가 청소 카트를 밀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문자로 그 상황을 알렸을 때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사무실을 나와 구석에 숨어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는 프로답게 조용히 당신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몸을 숙여 번쩍이는 타일 바닥에 얼룩을 꼼꼼히 닦고 있었죠. 지훈 씨와 그의 어머니가 가까이 다가오자 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반사적으로 인사했습니다. 본부장님, 사모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훈 씨는 어머니를 보고는 순간적으로 움찔했습니다. 어머니가 변장을 했지만 가족 사진에서 몇 번이나 봤던 얼굴을 못 알아볼 리가 없었죠. 그는 당황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예비 장모님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마주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최 여사님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저희 어머니를 훑어보았습니다. 어머, 웬 냄새야. 지저분하게. 청소를 어떻게 하길래 물이 내 구두에 다 튀어요? 이 구두가 얼마짜리인 줄 알기나 해. 그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훈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이었죠. 한쪽은 친어머니, 다른 한쪽은 모욕당하고 있는 예비 장모.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를 인정하고 어머니 앞에서 창피를 당할 것인가? 아니면 지훈아, 가자. 이런 사람이랑 말 섞어서 뭐하니? 괜히 우리 경만 떨어지지. 최 여사님이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비겁함과 본성을 남김없이 드러내는 선택을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죠. 그는 그저 서둘러 네네 어머니라고 대답하며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마치 부끄러운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르게 떠났습니다. 그는 저희 어머니를 모르는 척했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지만 가슴에 거대한 바위가 얹힌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바닥에 고개를 숙이고 계셨고 그 갸치픈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욕감 때문에 우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딸을 위해, 저의 잘못된 선택을 위해
울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옳았습니다. 어머니의 시험은 너무나도 잔인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남자는 고작 체면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아내가 될 여자의 가족마저 외면할 수 있는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오늘 이후 제 마음속의 균열은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회사에서의 운명적인 만남 이후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 어머니의 팔을 끌고 자리를 피하던 박지훈의 모습, 곧 장모가 될 여자를 모르는 척 외면하던 그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는 상처처럼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의 비겁함과 최 여사님의 노골적인 경멸은 아직 뜨거웠던 제 사랑마저 차가운 실망감과 씁쓸함으로 물들였습니다. 저는 바로 그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죠. 거대한 폭풍이 곧 닥쳐올 것을 예감했고 폭풍은 바로 그날 저녁 찾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윤 씨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 대신 살기마저 느껴지는 험악함이 가득했습니다. 평소에 젠틀하고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는 서류 가방을 소파에 집어 던지고 목을 조르는 듯 답답했던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수진 씨, 설명해봐.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감출 수 없는 수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올 줄 알았으니까요. 뭘 설명하라는 거죠? 제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뭘 설명하냐고? 그가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쓰라렸습니다. 아직도 순진한 척 할 셈이야? 왜 당신 어머니가 청소부라는 말을 안 했어? 왜 나랑 우리 엄마를 회사에서 그딴 식으로 창피를 당하게 만들어? 창피요? 제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정직하게 노동해서 돈 버는 게 뭐가 창피하죠? 진짜 창피한 건 풍족하게 살면서도 인격은 천박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겠죠. 너 지금 뭐라고? 그는 제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날카롭게 반박하는 모습은 처음 봤을 겁니다. 네, 뭐라고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와 마주 섰습니다. 저는 어머니에 대해 거짓말한 적 없어요. 늘 시골에서 소박하게 사신다고 말씀드렸죠?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멋대로 상상하고 당신들 수준에 맞춰 화려한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 뿐이에요. 당신들이 창피한 건 우리 엄마가 청소부라서가 아니라 당신들의 허영심과 체면이 초라한 진실 앞에 발가벗겨졌기 때문이겠죠. 닥쳐! 지윤 씨가 소리쳤습니다. 논리가 딸리자 분노로 변한 것이죠. 몰라. 난 그런 거 몰라. 당신들 모녀가 작정하고 날 속인 거야. 일부러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부러 우리 엄마 앞에 나타나서 날 망신 주려고 한 거라고. 이건 함정이야. 당신들 모녀의 더러운 함정이라고. 그는 스스로 망상을 만들어내 모든 죄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자신의 비겁함이 이 모든 사태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아들에게서 이미 전화를 받고 달려온 최 여사님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는 앞뒤 사정도 묻지 않고 아들의 편에 서서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래, 맞아. 저것들 사기꾼이야. 작정하고 내 아들을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저 교활한 시골 것들. 그녀는 제 얼굴에 대고 온갖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말했지? 저런 부류는 네 짝이 아니라고. 너 자신을 좀 봐. 장래가 창창한 본부장인데 어디 널 따라다니는 명문가 딸들이 없어서 저런 청소부 딸한테 목을 매? 어휴, 멍청하긴. 두 사람은 동맹을 맺고 저를 심판하는 재판을 열었습니다. 제게는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 지르고 모욕하고 자신들의 분노와 창피함을 제게 쏟아낼 뿐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청소부면 뭐 어때서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정직한 손으로 저를 키우셨고 공부시키셨어요. 비단 옷을 입고 살아도 영혼은 더럽고 계급이나 나누며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보다 수만 배는 고귀하신 분이라고요. 뭐? 네가 감히 우리 엄마한테. 지윤 씨가 달려들어 제 뺨을 때리려는 듯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멸과 도전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죠. 처여워서. 어디 한번 쳐보시죠.
대단한 본부장님의 능력이 마누라 될 사람 때리고 진실 앞에서 비겁하게 도망치는 것 말고 또 뭐가 있는지 나도 좀 봅시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제 격렬한 저항에 그는 당황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올린 그 순간 그에 대한 마지막 사랑과 존중마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관계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두 모자의 얼굴을 보며 저는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가치관과 인격이라는 결코 메울 수 없는 깊은 심연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같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격렬한 싸움 끝에 우리의 고급 오피스텔은 무서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지훈 씨와 그의 어머니는 한쪽 구석에 험악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저는 반대편 구석에 얼음처럼 차가워진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정을 내릴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아니라 그가 말이죠. 저는 그가 결국 무엇을 선택할지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3년간의 사랑일지 아니면 그의 허황된 체면과 어머니의 강요일지. 분노를 쏟아낸 최 여사님은 다시 아들의 귓가에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봤지 아들? 내 말이 맞잖아. 저런 애는 너랑 안 어울려. 집안만 천한 게 아니라 인성도 글러먹었어. 어디 예비 시어머니한테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남편 될 사람한테 막말을 해? 저런 거 집에 들였다간 나중에 네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할걸. 내 말 들어. 파혼해. 한 번 아픈 게 낫지 평생 혹을 달고 살 순 없잖아. 밖에 널린 게 좋은 여자들이야. 지훈 씨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 보였죠. 그는 저를 보았다가 다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리는 눈빛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저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 어머니의 뜻에 따라 사는데 익숙한 아들의 부분과 체면을 중시하는 남자의 부분은 최 여사님의 말에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울 위에 올려졌습니다. 한쪽에는 문제 많은 아내와 부끄러운 장모, 다른 한쪽에는 자신과 격이 맞는 아내를 만나 더욱 빛날 수 있는 창창한 미래. 그리고 마침내 그는 우리의 사랑에 종지부를 찍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는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를 안아주거나 사과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멈춰섰습니다. 수진 씨. 그가 메마르고 낯선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우린 서로 안 맞는 것 같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더 이상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결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는 말했지만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난 당신 어머니 같은 분을 장모님으로 모실 자신이 없어. 친구들,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감당할 수도 없고 난 내 성공 가도에 날개를 달아줄 아내가 필요하지 짐이 될 아내가 필요한 게 아니야. 우리 파혼해. 파혼. 마침내 그 네 글자가 공식적으로 선언되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후련한 기분마저 들었죠. 마침내 그의 전부를 비겁하고 나약하며 사랑보다 체면을 중시하는 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나 태연한 제 모습에 그조차 놀란 듯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했다면 동의할게요. 우리 파혼해요. 제 망설임 없는 동의, 일말의 미련도 없는 태도가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가 울고불고 애원하며 고통스러워 할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제 태도는 그를 허탈하고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동의한다고?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지난 3년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어? 저는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저에게 지난 3년은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조건부 선택이었던 것 같네요.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니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겠죠. 그런 남자를 제가 붙잡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말이 그의 뺨을 후려친 것처럼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잘했어. 파혼해. 파혼해. 아들이 이긴 줄 안 최 여사님이 통쾌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네. 짐 싸서 당장 내 아들 집에서 꺼져. 이 결혼은 처음부터 없던 일이야.
걱정 마세요. 제가 그녀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장 떠날 겁니다. 하지만 정말 걱정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닐 텐데요. 저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진 그들의 얼굴을 뒤로 한 채 침실로 향했습니다. 파혼은 순식간에 결정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연극은 끝났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해방이었습니다. 저는 약혼자를 잃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자존심과 인격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방금 자신들의 손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래로 향하는 문을 쾅 닫아버렸다는 것을요. 제가 미련 없이 트렁크를 끌고 그 아파트를 떠난 후 죽어버린 사랑과 야박한 사람들을 뒤로 한 채 박지훈과 그의 어머니에게는 후회나 슬픔 따위는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큰 짐을 던 것 같았죠. 그들은 자신들의 명망 높은 가문에 흠집을 낼 뻔한 재앙을 제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저와의 파혼은 손실이 아니라 해방이었고 박지훈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정당화하고 혹시 모를 험담을 잠재우기 위해 지윤 씨는 빠르고 잔인하게 행동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그는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간결하지만 거짓과 자기 미화로 가득 찬 이메일이었죠. 전체 임직원 여러분께 이메일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유감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이수진 씨의 결혼식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로의 가치관과 미래에 대한 방향성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상호 존중하에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사에서의 제 업무는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지를 받아 회사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그는 계급 차별과 배신이라는 추악한 이야기를 가치관의 차이라는 아주 전문적이고 고상한 이유로 포장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뒤로 하고 더 큰 목표를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린 이성적인 남자의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온갖 소문과 험담이 난무하는 직장 환경에서 이야기는 그에게 완전히 유리한 방향으로 부풀려졌습니다. 듣자 하니 그 이수진이란 여자가 박 본부장님 성공을 지지하지 않았대. 유명인의 아내가 되는 압박감을 못 견뎠나 보지. 박 본부장님처럼 유능하고 멋진 사람한테 여자가 없겠어? 잘 헤어졌어.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아무도 진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칭송하는 남자가 사실은 비겁하고 야박한 인간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의 불쌍한 피해자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파혼이 자신의 클래스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음을 과시하기 위해 지훈 씨와 그의 어머니는 파티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거창한 파티는 아니고 주말에 시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리는 조촐한 모임이었죠. 지훈 씨의 가장 친한 친구들,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들, 그리고 당연히 최 여사님의 사모님 모임 멤버들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들은 위로 파티라고 불렀지만 실상은 두 모자가 자신들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과시하기 위한 쇼였습니다. 그날 밤 지윤 씨는 멋진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아내기 위해 세심하게 계산된 우수가 어려 있었죠. 최 여사님은 여전히 화려한 드레스 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테이블을 오가며 연극처럼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젊은 애들 일은 우리 같은 어른들이 어쩌겠어요. 우리 지훈이만 불쌍하죠. 정이 너무 많아서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니까요. 뭐 이것도 인생 공부겠죠? 이제 정신 차리고 정말 자기한테 어울리는 짝을 찾을 거예요. 지훈 씨는 친구들 사이에 앉아 술을 많이 마시며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와줘서 다들 정말 고마워. 그의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인생에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 바로 커리어와 꿈이지. 나랑 뜻이 맞지 않는 여자 때문에 내 모든 걸 포기할 순 없었어. 자, 잔을 비우자. 낡은 장을 덮고 더 빛나는 새 장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사람들은 그를 영웅처럼 떠받들며 박수를 치고 잔을 부딪혔습니다. 맞아. 남자는 야망이 있어야지. 여자는 많지만 커리어는 하나뿐이야. 액동겠다고 생각해 지훈아, 축하한다. 그들은 거짓과 허영의 파티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두 모자의 완벽한 연기에 완전히 설득당했죠. 그들은 지윤 씨가 커리어를 위해 사랑을 희생해야만 했던 불쌍한 피해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 이 화려한 무대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을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들의 미래 전체를 결정할 훨씬 더 중요한 회의가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들의 파티는 사실, 진실이라는 거대한 빙산에 부딪히기 직전에 타이타닉호에서 열린 마지막 향연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축배를 드는 동안 저와 어머니는 그룹 본사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듣고도 전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무서운 침묵을 지키실 뿐이었죠. 그리고는 수화기를 드셨습니다. 여보세요. 홍 변호사, 내일 오전 9시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주세요. 네, 긴급 회의입니다. 안건은 이사회 의장직 재신임 및 신규 선임 공고건입니다. 그들의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내 굴지의 가구 그룹 휴안시원의 본사는 이상할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사진, 지사장, 주요 부서장 등 핵심 임원 전원에게 오전 9시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런 회의를 소집할 권한을 가진 유일한 사람인 김은숙 회장은 현재 장기 유럽 출장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웅성거리며 추측했습니다. 그룹의 거대 인수 합병설이 돌기도 했고 조용한 내부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영업본부장으로서 회사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박지훈도 당연히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어젯밤 그는 아주 성공적인 위로 파티를 치렀습니다. 완벽한 피해자 이미지를 구축했고 많은 이들의 동정을 얻었죠. 오늘 아침 그는 다소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회사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사적인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 오로지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커리어 자체가 곧 잿더미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정각구시. 모든 임원이 그룹에서 가장 큰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긴 원목 테이블과 고급 가죽 의자로 채워진 웅장한 회의실은 분위기를 더욱 엄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장석은 비어 있었고 임시의장은 창립 초기부터 회사를 지켜온 민 부회장이 맡았습니다. 민 부회장이 헛기침을 하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회의 소집에 많이 놀라셨을 줄 압니다. 하지만 이는 김은숙 회장님의 직접적인 지시사항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룹의 최고 경영진 구조 변화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경영진 변화라니. 20년간 휴안이라는 거대한 배를 이끌어온 김 회장이 조기 은퇴라도 결심한 것일까요? 본 안건에 들어가기 앞서 민 부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그룹의 새로운 인사를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 부회장이 문 쪽을 향해 신호를 보내자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리 알고 있던 민 부회장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새로운 임원이나 외부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파란색 미화원 유니폼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죠.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쓴 선량하고 고단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청소 카트를 밀며 마치 길을 잘못 든 사람처럼 주뼛거리며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을 잘못 찾았나 봅니다. 그녀가 더듬거리며 돌아서 나가려 했습니다. 회의장은 어리둥절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누가 이사회 회의실에 잘못 들어오는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몇몇은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보안팀은 뭐 하는 거야? 어떻게 관계자 외에 사람을 여기까지 들여보내? 한 이사가 쏘아붙였습니다. 박지우는 그 여성을 보자마 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맺는 것 같았죠. 며칠 전 회사 로비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청소부 아주머니였습니다. 이수진의 어머니. 왜 저 여자가 여기는 왜 들어온 거지? 극심한 불안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길, 그리고 빨리 사라져주길 바라며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의 특별 초청 손님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그의 어머니, 최 여사도 그 청소부를 알아봤습니다. 그녀는 입을 삐죽이며 지훈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목소리로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큰 회사에서 저런 촌스럽고 어리숙한 사람을 쓰다니 분위기만 흐리네. 하지만 그 청소부 여성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 부회장이 위험 있게 그녀에게 다가가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청소부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모두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민 부회장을 보았다가 다시 청소 카트 옆에 작업복 차림으로 서 있는 여성을 보았습니다. 대체 무슨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 청소부 여성, 아니 바로 저희 어머니 김은숙 여사님은 그제야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돋보기 안경을 벗자 그 뒤에 숨겨져 있던 날카롭고 총명한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미화원 유니폼 상의를 벗자 그 안에는 아주 세련되고 품격 있게 재단된 여성 정장이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고단한 시골 아주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자신의 제국에 군림하는 여제이 바로 회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연극은 막을 내렸고 진짜 무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그룹의 최고 두뇌들이 모인 그 회의실은 순식간에 죽음과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경악과 극심한 혼란이 빚어낸 침묵이었죠. 사람들의 눈에는 더 이상 짜증이나 경멸이 없었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의 놀라움만이 가득한 채 방금 전 극적인 변신을 마친 여성에게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불과 몇 초 전만 해도 주뼛거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던 청소부 김 여사는 이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고고하고 권위 있는 기품에 감히 누구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몸에 꼭 맞는 고급 흰색 정장, 높게 묶어올린 머리 아래 드러난 지적인 이마, 그리고 더 이상 돋보기 안경 뒤에 숨겨지지 않은 눈은 이제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날카롭고 심오했습니다. 회장님. 한나이든 이사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민 부회장님, 지금 장난하시는 거 아니죠? 이분이 정말 우리 김은숙 회장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민 부회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가장 중요한 인물에게 무대의 중앙을 내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앞자리에 앉아있던 그룹의 법무팀장 홍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칼에 위험 있는 풍채의 그는 서류철을 들고 연단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과 임원 여러분, 홍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지며 사람들을 충격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모두가 무척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잠시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그룹 법무팀장으로서 몇 가지 사실을 공식적으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는 서류철을 펼치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서 계신 이분을 다시 한번 정중히 소개하고 또한 확인하는 바입니다. 이분은 바로 황실가구그룹 휴안의 창립자이신 김은숙 회장님이십니다. 20년 전 휴안을 설립하시고 맨손으로 이 거대한 배를 이끌어 수많은 풍파를 헤치고 오늘날의 위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홍 변호사가 강조했습니다. 김은숙 회장님은 현재 그룹의 지분 60%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시며 휴안의 모든 활동에 대한 최고 권한과 최종 결정권을 가진 현 이사회 의장이십니다. 법무팀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망치처럼 내리쳐져 마지막 남은 의심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룹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의 순간이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늘 존경하고 두려워했던 베일에 쌓인 여성 회장, 유럽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을 거라 믿었던 그 사람이 매일 복도에서 무심코 스쳐 지나가던 늙고 초라한 청소부 아주머니였다니, 이 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상상을 초월하여 거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 김은숙 여사님은 그제야 천천히 연단으로 올라섰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권력을 쥔 자의 여유롭고 당당한 존재감만으로도 모든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죠. 어머니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경악, 혼란, 그리고 경외와 두려움으로 계속해서 변하는 얼굴들 하나하나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더 이상 주뼛거리지 않는 맑고 힘있으며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께 작지 않은 놀라움을 안겨드려 죄송합니다. 지난 석 달간 저는 유럽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회사를 다른 시각, 평범한 노동자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어 특별한 휴가를 가졌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휴가는 제게 아주 흥미로운 경험들을 많이 안겨주었습니다. 진심으로 회사를 위하며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보았고 상사에게 아첨만 일삼는 게으른 자들도 보았습니다. 어쩌면 저 높은 회장실에만 앉아 있었다면 결코 들을 수 없었을 이야기들과 속마음들도 들을 수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 구석에 죽은 듯이 앉아있는 박지훈을 향해 칼날 같은 시선을 스치듯 던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진짜 본성을 꿰뚫어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극적인 반전은 단순히 정체를 밝히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자 찔리는 것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서슬퍼런 경고였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의 연극은 끝났지만 회장님의 진짜 무대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어떤 폭풍이 닥쳐올지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오늘 이후로 그룹 휴안, 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충격과 침묵에 휩싸인 회의실 안에서 아마도 박지훈과 그의 어머니만큼 이 충격을 강렬하고 잔혹하게 느낀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특별 초청석이라는 회의실의 한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는 치욕스러울 정도로 모든 이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악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동정, 그리고 통쾌함과 조롱이 섞인 시선들이었죠. 불과 어젯밤만 해도 파티에서 자만심에 취해 있던 최 여사님은 이제 의자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죠. 그녀의 눈은 마치 믿을 수 없다는 듯 연단 위에 선 김은숙 회장의 모습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쓰레기 취급했던 시골뜨기 청소부가 자기 아들이 굽실거리며 아첨해야 하는 막강한 권력의 회장이었다니 이 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내린 뺨따기였고 결코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그녀는 복도에서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청소를 어떻게 하길래 물이 내 구두에 다 튀어요? 이런 사람이랑 말 섞어서 뭐하니?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비수가 되어 그녀의 교만했던 심장을 찔렀습니다.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고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구멍이라도 있다면 숨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광대처럼 쳐다보는 수백 개의 눈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죠. 박지훈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는 그 이상의 극심한 공포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의 세상 전부가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자부심과 커리어가 단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야멸차게 버렸던 여자, 그가 경멸했던 청소부의 딸이 사실은 이 거대 제국의 유일한 상속녀였다니. 체면과 집안을 운운했던 그의 파혼극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코미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용이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지렁이인 줄 알고 스스로 걷어차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뱉었던 어리석은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난 청소부의 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없어. 친구들의 수군거림을 감당할 수 없어. 얼마나 우스운가. 만약 그 결혼이 성사되었다면 그는 아름답고 유능한 아내뿐만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찬란한 미래까지 얻게 되었을 겁니다. 회장님의 사위가 되어 그의 커리어는 탄탄대로를 달렸을 테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허영심과 근시안적인 생각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제 손으로 창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이수진이 그토록 쉽고 태연하게 파혼에 동의했는지를요.
그녀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높은 곳에서 우스꽝스러운 연극을 펼치는 자신을 광대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어제의 통쾌함과 자만심은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치욕감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단 위에서 울려 퍼지는 김은숙 회장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혼란스러운 그의 생각을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진짜 본성을 꿰뚫어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회장님의 시선이 칼날처럼 그를 스쳐 지나갔고 그는 화들짝 놀라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을 보고 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 연극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험에서 너무나도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는 김 회장의 다음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귀는 멍멍했고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끝없는 공포만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미래뿐만 아니라 그의 커리어마저 잃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이 그룹의 최고 권력자, 한때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바로 그 여인의 미움을 샀습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쳐올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극심한 충격은 자신만만했던 영업본부장을 심판을 기다리며 벌벌 떠는 죄인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심판이 결코 관대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충격적인 신분 공개 후 저희 어머니 김은숙 회장님은 완벽하게 상황을 장악하셨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비난할 필요가 없었죠. 권력을 쥐인 자의 위험 있는 존재감과 차가운 눈빛만으로도 회의실 전체는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의장만이 설 수 있는 연단으로 담담하게 올라서셨습니다. 박지훈이나 그의 어머니 쪽은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들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먼지 같은 존재가 된 듯 했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은 여전히 경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앉아있는 이 사진을 향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청소부 김 여사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맑고 힘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지난 석 달간 저의 부재로 인해 그룹 내부에 많은 추측과 혼란이 있었음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휴안이라는 배는 항상 올바른 항로를 유지해 왔으며 오늘 이후로는 더욱 빠르고 굳건하게 나아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어 당신의 말에 무게를 싣고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이번 특별한 휴가는 어머니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조직 전체를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회사를 위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았고 반면에 아첨에 능하고 실력은 없으면서 성과 부풀리기에만 급급한 자들, 그리고 노동자를 무시하는 차별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도 보았습니다. 그룹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쫌벌레 같은 존재들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회의실에 앉아있던 몇몇 사람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찔리는 것이 있던 몇몇 부장들은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박지호는 몸이 굳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 회장의 목소리는 판결처럼 단호해졌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는 즉시 인사팀과 감사팀은 그룹 전체의 중간 및 고위 관리직 전원에 대한 역량 및 윤리 감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역량과 품성이 부족한 자는 퇴출시키고 그 자리는 진정으로 자격 있는 인재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휴아는 무능하고 비도덕적인 자들을 위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대규모 숙청이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의 시작으로 김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첫 번째 중요 인사 발령을 발표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서류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결정은 이미 당신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금일부로 박지훈 영업본부장을 공식적으로 해임합니다. 죽음과 같은 침묵이 회의실을 덮쳤습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박지훈에게로 쏠렸습니다.
최후의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경고나 질책이 아닌 해고. 그룹의 최고 경영진 전체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인 해고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직위를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자부심과 커리어에 대한 공개적인 치욕이자 하늘이 내린 뺨따기였습니다. 해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 회장은 누구에게도 틈을 주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역량 부족. 박지훈 본부장은 잘못된 투자 결정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전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X사와의 계약건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그의 실패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유, 도덕성 문제입니다. 박지훈 본부장은 노동자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동으로 우리 휴안의 기업 문화에서 용납될 수 없는 계급 차별적 사고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신의를 저버리고 기만하는 행위 등 심각한 사생활 문제로 고위관리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그의 사적인 관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은 암시하셨죠. 어머니는 딸을 위한 복수를 위해 회장이라는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품성이 부족한 직원을 징계하는 회장의 자격으로 아주 공정하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그를 처벌하셨습니다. 영업본부장직은 민 부회장께서 당분간 겸임하시게 될 겁니다. 공식적인 결정사항은 곧 전사에 공지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을 마친 어머니는 1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위험 있게 연단을 내려와 문으로 향했고 그 뒤를 민 부회장과 홍 변호사가 따랐습니다. 어머니는 박지훈 모자가 앉아있는 곳을 스쳐 지나갔지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제의 판결은 짧고 차가웠지만 그 파괴력은 지진보다 강력했습니다. 그것은 박지훈의 운명을 결정했고 거대 제국의 새로운 질서를 세웠습니다. 김 회장의 뒷모습과 함께 회의실 문이 닫히자 팽팽했던 공기가 비로소 풀리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누구도 박지훈에게 다가가 위로하거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불과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젊고 유능한 본부장이었던 그는 이제 그룹 전체로부터 버림받은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눈들, 더 이상 존경이 아닌 호기심과 동정, 그리고 통쾌함이 뒤섞인 시선들 속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의 웅성거림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는 멍멍했고 머릿속은 텅 비었죠. 그는 그저 허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끝났어. 모든 게 다 끝났어. 그는 약혼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회장님의 사위가 될 기회도 그리고 그의 인생 전부라 여겼던 커리어마저 잃었습니다. 그가 얻었던 영업본부장이라는 직위가 온전히 자신의 능력 덕분이 아니라 저와의 관계, 미래의 장모님이 될 회장님의 호의 덕분이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관계가 깨지자 그는 로켓에서 튕겨나와 땅으로 자유낙하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고당한 오명을 쓰고는 어떤 대기업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떠오르는 샛별이었던 박지훈이라는 이름은 이제 치욕 속에서 한순간 빛나고 사라지는 유성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최 여사님은 여전히 밀랍 인형처럼 창백한 얼굴로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너무나 큰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녀의 천재 아들, 유일한 자부심이 그녀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명문가라는 꿈, 화려한 미래라는 환상,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가자 아들아. 한참 후에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지훈 씨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누구도 쳐다볼 수 없었죠. 그는 넋이 나간 어머니를 부축하며 꿈속을 걷는 사람처럼 걸었습니다. 수많은 시선들을 뚫고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무겁고 치욕스러웠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이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회의실을 막 나서는 순간 특종 냄새를 맡고 몰려든 기자들이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박 본부장님, 해임되신 게 사실입니까? 김은숙 회장님의 정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진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 여사님, 예비사돈이 그룹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칼날 같은 질문들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그들 모자에 가장 비참한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지훈 씨와 최 여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겨우 기자들을 해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야망가의 몰락은 너무나도 처참한 방식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은 박지훈에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아파트에 틀어박혀 밖으로 나가지도 신문을 읽지도 SNS에 접속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피할 수는 없었죠. 그와 어머니의 사진이 모든 언론을 도배했고 그의 이야기는 도시 전체의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성공의 아이콘이었던 그는 이제 야박함과 근시안의 상징,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직업과 명예, 그리고 친구들마저 잃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전화는 약속을 잡자는 연락을 올리지 않았고 무서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최 여사님은 병이 났습니다. 충격과 치욕을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녀는 침대에 누워 울고 신세를 한탄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우리 모녀가 함정을 파서 자기 가족을 망쳤다고 저주했고 눈뜬 장님처럼 어리석었던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근원이 자신의 물질에 대한 탐욕과 천박한 사고방식이었다는 사실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말이죠. 절망에 빠진 지훈 씨는 술에 의지했습니다. 혹독한 현실을 잊기 위해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 그리고 만취 상태에서 그는 패배자의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제게 전화를 건 것이죠. 수진아, 나야. 수학이 넘어 그의 목소리는 혀가 꼬인 채 처량하게 들렸습니다. 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날 용서해줄 수 없을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네 어머니께 무릎 꿇고 빌게. 네가 돌아와 주기만 한다면 뭐든지 할게.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분노나 경멸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민이 느껴질 뿐이었죠. 지훈 씨.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건 이미 끝났어요. 본인과 어머님 잘 챙기세요. 그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야망가의 몰락은 차갑고 단호한 마지막 거절의 말로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박지훈의 몰락은 단순히 커리어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어왔던 세계관과 가치체계 전체의 붕괴였습니다. 그는 늘 지위와 돈, 체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들을 쌓기 위해 사랑과 인격마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화려한 것들이 연기처럼 사라지자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극심한 절망 속에서 그는 마지막 한 줄기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고 가치픈 희망. 바로 저였습니다. 제게 냉정하게 거절당한 후에도 지훈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뻔뻔하고 끈질기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 찾아와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기에 그는 저를 개인적으로 만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던 아파트에 찾아갔지만 이미 집은 비어 있었죠. 제가 어디에 있는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청소부 연극을 마치고 다시 회장님의 삶으로 돌아가셨기에 그는 우리 모녀의 흔적을 완전히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죠. 우리의 공통된 친구들, 제 옛 동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뒤늦은 후회를 하는 남자의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는 울면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어머니의 말에 휘둘렸는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여자를 놓쳤는지 하소연했습니다. 자신이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으며 직접 사과할 기회만이라도 달라는 말을 제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음 약한 몇몇 친구들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한번 만나주지 그래. 정말 비참해 보이더라.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악어의 눈물 뒤에 있는 것은 진정한 후회가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놓친 자의 아쉬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를 상처 입힌 것을 후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더 일찍 알지 못했던 것을 후회할 뿐이었죠. 저는 모든 연락을 거절했습니다. 모든 회유가 실패하자 지훈 씨와 그의 어머니는 최후의 수단 동정심 유발 작전에 나섰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회사에서 어머니의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인파를 헤치고 다가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박지훈 모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집의 웅장한 철제 대문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늘 도도했던 최 여사님은 낡은 옷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손수건으로 눈물만 훔치고 있었죠. 지훈 씨는 수척해진 얼굴에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그 역시 두 손에 얼굴을 묻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자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피해자라는 무언의 연극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호기심 많은 이웃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렸습니다. 누구지? 낯이 익은데? 아,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그 해고된 본부장 아니야? 어쩌다 저 지경이 됐대? 왜 저기서 저러고 있는 거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의 뻔뻔함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여론의 압박과 사람들의 동정심을 이용해 저를 밖으로 끌어내고 억지로 대화를 하려 했던 겁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비원에게 문을 열라고 신호한 뒤 담담하게 그들과 그리고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과 마주섰습니다. 박지훈 씨, 최 여사님,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거죠? 제가 감정 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자 지훈 씨가 황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제 발치로 기어와 다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아직 나한테 화난 거 알지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래, 수진아. 최 여사님도 울며 기어왔습니다. 다 이 늙은 애미 탓이다. 내가 철이 없어서 내가 걔를 부추겼어. 나를 탓하고 나를 욕해다오. 제발 우리 지훈이만은 버리지 말아줘. 걔는 네가 없으면 못 살아. 그들은 서로를 감싸며 잘못을 비는 아주 감동적인 모자상봉 연극을 펼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제게 불리한 쪽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가씨 부잣집 딸이라 그런지 너무 매정하네.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이인데 너무하잖아. 저는 그들과 구경꾼들을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싸우지도 해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몸을 숙여 제 발밑에 무릎 꿇고 있는 박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날 사랑한다고 했죠?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사랑해.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 그가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겠죠. 그래요? 제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묻죠. 회사 복도에서 우리 엄마를 모르는 척했을 때 당신의 그 사랑은 어디 있었죠? 당신 어머니와 함께 나를 사기꾼이라고 몰아세웠을 때 당신의 사랑은 어디 있었나요? 그리고 청소부의 딸과는 결혼할 수 없다며 우리의 3년 세월을 헌신짝처럼 버렸을 때 당신의 그 목숨보다 소중한 사랑은 대체 어디에 있었냐고요, 박지훈 씨? 제 질문 하나하나가 망치처럼 그의 거짓된 사랑의 가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저는 최 여사님을 보았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신다고요.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놓쳐버린 부와? 명예가 아까우신 겁니까?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집안 배경 때문에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버리라고 부추기지 않습니다. 진정한 어머니는 자식에게 돈과 지위가 아닌 인격과 인간의 가치를 가르치죠. 두 분, 제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그만 연극하세요. 두 분의 연극은 제게 이제 지겹습니다. 그 뒤늦은 눈물로는 두 분이 저와 저희 어머니에게 준 상처와 치욕을 씻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미 죽어버린 제 사랑과 존중을 되살릴 수도 없습니다. 저는 똑바로 일어서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쳐다봤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게 제가 두 분께 베풀 수 있는 마지막 관용입니다.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치욕 속에 무릎 꿇고 있는 두 사람과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한 구경꾼들을 뒤로 한 채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뒤늦은 사과는 결국 잃어버린 것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저희 집 앞에서 벌인 시위가 실패로 끝난 후 박지훈과 그의 어머니는 모든 노력이 헛수고라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리고 가십 기사에서도 사라졌죠.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초래한 결과를 짊어진 채 원래 있어야 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모든 것을 잃은 지훈 씨는 작은 회사에서 평범한 영업사원으로 다시 시작하며 생계와 까다로운 늙은 어머니를 부양하는 무게에 힘겨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만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사랑이 깨진 상처는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을 흉터처럼 남았지만요. 가끔 깊은 밤이면 우리가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만약 그날 그가 허영심을 이겨낼 용기가 있었더라면, 그의 어머니가 물질을 그토록 중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이야기는 다른 결말을 맞았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인생에 만약은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죠. 이 비극은 고통스러웠지만 제게 아주 귀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집안이나 지위,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저 청소부였던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제가 아는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인격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 교훈을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사랑에 있어 진정한 격이란 재산이 아니라 생각과 가치관의 일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같고 같은 핵심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저와 지훈 씨의 사랑은 어쩌면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 너무나 다른 두 세계관의 불안한 봉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 일은 제게 여성의 가장 큰 행복은 기댈 남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두 발로 굳건히 서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한때 지훈 씨의 사랑을 얻는 것이 세상 전부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그 사랑이 사라졌을 때 저는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깨달았죠. 제게는 어머니가 있고 커리어가 있고 저만의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요. 저는 누구에게도 기댈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 자신이 바로 가장 튼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라앉은 후 저는 서둘러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과 어머니를 위한 시간을 가졌죠. 우리는 예전에는 꿈만 꾸었던 곳들로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위 테스트라는 임무를 완수한 어머니도 진짜 은퇴를 결심하셨습니다. 그룹의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시고 고문 역할만 맡기로 하셨죠. 남은 인생은 편안하게 제 곁에서 보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원에서 어머니와 차를 마시던 중 어머니가 문득 물으셨습니다. 수진아, 엄마의 뒤를 이을 생각은 없니?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 저는 제 길이 있어요. 저는 그룹 회장 자리를 물려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제 지분 일부를 매각하여 막대한 자본금을 마련했고 그 돈으로 저만의 투자 펀드를 설립했습니다. 재능은 있지만 자본이 부족한 젊은 창업가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청년들을 지원하는 펀드였죠. 제가 가진 행운을 이용해 다른 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었습니다. 집안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재능이 묻히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저는 희호한 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에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회장님의 딸이 아니라 파트너이자 투자자의 자격으로요. 저는 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의장석에 앉아 계신 어머니는 자랑스럽고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재산뿐만 아니라 제가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련과 교훈을 주셨습니다. 제 이야기는 동화 같은 결혼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실과 제 자신의 발견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죠. 사랑은 이렇지만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가장 큰 가치는 맹목적인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관계에서 걸어 나올 자존감과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나갈 용기를 갖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곳에 자신감 넘치고 독립적이며 강인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여명은 이제 막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꿈과 씁쓸함, 비열한 계산과 통쾌한 반전이 어우러진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수진과 박지훈의 이야기는 단순히 결혼을 앞둔 연인의 파혼담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계급에 대한 편견, 인격보다 물질을 중시하는 세태, 그리고 체면이라는 압박 앞에서 얼마나 사랑이 연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단면입니다. 이제 긴박했던 사건들이 지나가고 연극의 막이 내린 지금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뼈아픈 교훈과 가치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각자가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더 현명한 시선과 굳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가장 깊고 고통스럽게 새긴 교훈은 물질과 지위밖에 모르는 자들의 눈에 비친 인간 가치의 잔인한 진실일 겁니다. 박지훈과 그의 어머니 최 여사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부분을 대변합니다. 그들이 순수하게 악한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지훈 씨는 재능과 야망이 있었고 최 여사님 또한 아들을 끔찍이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어머니였죠. 하지만 그들의 가치관은 집안과 사회적 계급이라는 낡은 편견에 의해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 사람의 가치는 인품이나 지성,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 즉 집안 배경, 직업, 그리고 그들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돈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수진이 자신들과 비슷한 수준의 집안을 가진 여성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그녀를 칭송하며 가문의 명예를 높여줄 귀한 보석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청소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이전의 모든 사랑과 존중은 비눗방울처럼 사라졌습니다. 완벽한 약혼녀였던 이수진은 순식간에 받아들일 수 없는 오점이자 치욕이 되어버렸죠. 그들의 행동은 우리에게 잔인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물질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사랑과 가족에는 일종의 경제계약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본 모습이 아닌 당신이 가진 타이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타이틀이 자신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그들은 미련 없이 계약을 파기하고 당신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 특히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평생을 함께할 사람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달콤한 말과 낭만적인 행동에만 취하지 마십시오. 그가 주변 사람들, 특히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십시오. 진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결코 자신의 존중을 선택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가 식당 종업원이나 경비원, 청소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연애의 뜨거운 시기에 당신을 대하는 태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여줄 겁니다. 당신이나 당신 가족의 가치가 외적인 물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에게 결코 당신의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계산과 계급차별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사랑은 비바람이 몰아칠 때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지훈의 비극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교훈을 얻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한 남자의 비겁함에 대한 교훈입니다. 지훈 씨가 수진 씨를 사랑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그의 두려움을 이겨낼 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실망을 두려워했고 친구와 동료들의 비웃음을 두려워했으며 젊은 본부장이라는 자신의 허황된 체면이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그 두려움이 자신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화려하지만 텅 빈 껍데기를 지키기 위해 사랑과 자신의 여자를 희생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회사 복도에서 수진 씨의 어머니를 모르는 척했던 그의 행동은 그의 내면에 있던 비겁함과 나약함을 남김없이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마땅히 존경해야 할 사람의 명예를 지켜줄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가장 쉬운 길, 회피와 부정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몰락은 단순히 해고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자신의 인격을 박살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와 미래뿐만 아니라 한 남자로서의 자존심마저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훈 씨의 이야기는 남성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한 남자의 진정한 능력은 그가 가진 직함이나 그가 타는 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가치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헛된 체면이나 주변의 압박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지 마십시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자신의 선택을 지켜낼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성은 자신에게 세상을 다 가져다 줄 남자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등 돌릴 때 곁에서 손을 꽉 잡아주며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남자. 바로 그것이 진정한 부와 능력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강력하고 영감을 주는 교훈은 김은숙 여사 모녀의 지혜로운 반격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부당함과 편견에 맞설 때 나약함과 순응은 결코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악을 더욱 기세등등하게 만들 뿐이죠. 울고불고 한탄하거나 감정적으로 싸우는 대신 수진 씨 모녀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지혜와 준비의 길을요. 김 회장님의 사위 테스트 계획은 다소 잔인하게 보일 수 있지만 매우 고차원적이고 필요한 수였습니다. 그것은 해를 끼치려는 음모가 아니라 인격을 검증하는 가장 정확한 시험이었죠. 정직한 노동의 가치라는 진실을 이용해 계급 의식이라는 거짓에 맞선 것입니다. 청소부 아주머니, 연극은 박지훈 모자의 진짜 얼굴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가치는 그가 입는 옷이나 하는 일이 아니라 그의 인품과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사회 회의실에서의 반전은 그 용기의 절정이었습니다. 김 회장님은 욕설이나 하소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판결을 내렸죠.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의 자격으로서 박지훈의 업무 능력과 도덕적 결함을 근거로 그를 징벌했습니다. 이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매우 지능적이고 전문적인 반격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유비무환이라는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폭풍이 닥친 후에야 허둥지둥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김 회장님이 딸을 위해 그랬던 것처럼 관찰하고 분석하며 안전한 퇴로와 대비책을 마련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신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었다면 행동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수진이 망설임 없이 파혼에 동의한 것은 기계 넘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썩어 빠진 관계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울지라도 자격 없는 남자를 과감히 버렸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현대 여성이 더 이상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님을 선언합니다. 그들은 배우고 생각하며 용기를 낼 줄 압니다. 그리고 유해한 관계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걸어 나올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존심은 사랑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자존심과 가족을 버리라고 요구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족쇄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야기의 결말은 우리에게 진실의 여명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수진은 깨진 사랑에 고통스러워했지만 동시에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결혼할 남자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더 강하고 자신감 넘치며 현명하게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큰 가치는 맹목적인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과 인격을 지키는 것이라는 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도록 돕는 유일한 약이기도 합니다. 안락한 거짓 속에서 평생을 사는 것보다 진실 때문에 한 번 아픈 것이 낫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작은 면책 조항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의 모든 인물과 사건은 허구입니다. 특정 개인을 지칭하기 위함이 아니라 삶에 대한 깊은 메시지와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창작되었습니다. 저희 평안한 노년 채널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성찰하고 배우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기를 항상 소망합니다. 이수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교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정직한 노동자들을 항상 존중하십시오. 한 사람을 그의 지위나
재산이 아닌 인품으로 판단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잘못된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자격 없는 관계에서 용감하게 걸어 나올 수 있는 자존심과 용기를 항상 간직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감동적인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진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이야기의 인물, 이름, 그리고 모든 사건은 전적으로 창작된 허구입니다. 만약 현실의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 상황, 이야기와 유사한 점이 있다면 이는 의도치 않은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이야기를 만드는 목적은 누군가의 사생활을 이야기하거나 삶을 평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희는 각각의 이야기를 인간 영혼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고 탐욕, 용서, 자존심, 가족의 가치와 같은 삶의 보편적인 법칙에 대해 함께 성찰할 수 있는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단지 이 가상의 삶의 조각들을 통해 우리가 더 단단한 마음과 너그러운 가슴을 가질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을 함께 얻기를 바랄 뿐입니다.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열린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나의 문학 작품처럼 받아들여 주시고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메시지와 가치에 집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동행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이야기와 소회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삶의 한 조각이며 그 안에는 깊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 후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김 회장님의 시험이 과연 현대사회에 필요한 행동이었을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는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켜서 평안한 노년의 어떤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